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으로 아마 보고 계실 텐데요. 물론 나중에 녹화한 거를 보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2022년 영양교사 합격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2022 년에 맞이하게 될 강의 일정, 그다음에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진행하는지에 관해서 간략하게 시범 수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은 서로 간에 호흡이 잘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맞는 선생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런 시범 수업을 통해서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저 사람이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 제가 원래 목소리가 되게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면접 강의를 어제 처음 했거든요. 예. 근데 이 면접 여러분 2차 시험이잖아요, 2 차. 면접을 했는데 어제 오후반이 1 시에 시작했는데 5 시에 끝났어요. 원래 2 시간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4 시간을 계속 말하다 보니까 물론 학생들 면접하는 학생들이 말을 많이 했겠지만 저는 그 학생들을 다 일일이 이렇게 다 코치하다 보니까 제가 아마 목이 약간 잠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간략하게 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별로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재작년에 또 이런 거에서 또 이쪽이 또 이런 게 또 이렇게 가짜로 하는 그런 분도 있는지 그런 예가 있어서 그냥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또 오해가 서로 있으면 안 되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세대학교 식품공학과 졸업했고요. 예, 졸업하자마자 미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뉴저지 주립대학교는 우리가 보통 저희들끼리 로커스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식품과학과 석사를 졸업했고요. 그다음에 그 학교에서 식품과학으로 박사까지 졸업했습니다. 자기 학교 자랑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들어갈 때는 이 러커스 대학이 식품과학과로서는 미국에서 1 등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서 제가 졸업을 했고요. 졸업하고 와서 회사에 들어갔다가 대학으로 가서 정교수까지 했고요. 예, 정교수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성이 정실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아시는 전임, 그다음에 조교수, 부교수, 그다음에 정교수가 맨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했고요. 정년이 보장되는 게 정교수예요. 근데 저는 인제 교수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나중에 회사 쪽에 제 분야가 관심이 많은 분야라 더 나이 들기 전에 회사로 가야 될 상황이라서 예, 회사로 온 지가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는 연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간략하지만 작지만 큰 소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최소한 읍면동까지는 내가 가르친 학생이 영양교사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간절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수업할 때는 저는 모든 과목을 제가 다 강의합니다. 예. 그것은 제가 지식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는 과목과 연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학교 생활을 오래 했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A라는 과목을 배우면 그 지식은 A라는 과목이 국한해서 예, 가둬두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 문제는 과목 간 연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생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과목을 넘나드는 수업을 좀 많이 합니다. 특히 모의고사나 실전 부분에 있어서는 과목을 넘나드는 이런 수업을 통해서 과목 간 지식 연계가 가능한 영양교사를 배출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모든 과목을 강의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거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기계적인 교사가 되면 안 되죠. 예. 여러분들이 기계적인 교사가 되면 영양교사가 되고 나서 1 년, 2년 지나면 회의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이 기계적인 교사가 가지게 되는 단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학생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진짜 우리가 교사를 배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고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부터 학생들을 정말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관 또는 뭐 교직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1 월부터 공부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지칩니다. 네. 뭐 여기저기서 채찍질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람이 지겨우면 그 효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 월부터 11 월까지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 그런 지겨움을 줄여줄 수 있는, 그렇게 좀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관이고요. 그래서 '공부도 좀 즐거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지긋지긋하게 막 공부해 하면은 지긋지긋하게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면 또 지긋지긋하게 학생을 가르칩니다. 굉장히 악순환이죠. 예. 먼 산 바라보고 수업하고 자기 혼자 말하고 학생들이 이해를 하든 말든 그냥 진도만 나가고, 그런 선생님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학생이 즐겁게 공부하도록 해 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음식을 먹으면서 그죠? "선생님 오늘 너무 맛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 최고잖아요. 그럼 그다음에 음식이 더 맛있어지고, 그리고 학생들은 더 영양 섭취가 더 잘 되고 그렇잖아요. 기분 좋게 먹어야 소화도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을 행복하게 해 주자."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학생을 내 아들처럼 아끼자."라고 그랬습니다. 혹시 이거 보고 "나는 딸인데 왜 아들이라 그러냐면" 저는 딸이 없어요. 아들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또 예 자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학생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 12월 달에 면접 수업을 할까 말까 고민 진짜 많이 했는데 예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면접 수업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 하고 싶지 않고 뭐 여기서 하라고 그러지도 않고 저도 할 이유도 없었는데 예 이 면접이 여러분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힘들게 이론 수업해서 통과했는데 면접을 그죠?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 면접 잘못해서 떨어지고 이러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면접 수업을 예 12월 달에 3번 하고 1월 달에 2번 정도 할 건데 12월 달 어제 제가 수업을 했다 그랬잖아요. 어제 수업하고 느낀 게 '아 하길 잘했다.'라는 걸 느꼈어요. 하길 잘했다라고 느낀 것은 여러분들이 면접에 굉장히 많은 허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어제 발견을 했는데요. 어쨌든 예 '학생을 소중하게 생각하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학생이 나의 소중한 고객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여러분이 영양교사가 되신 다음에도 예 '내가 선생님인데 저 학생들이 내가 주는 밥 그대로 먹으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저의 교육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읒 비읒 시읒이라고 써 놨는데 이것은 뭐 제가 몇 달 전에, 아니 몇 달 전이 아니라 2달 전에 알게 된 거라 예 여러분들이 즐겨가는 차 마시는 데가 아니고 그런 카페에서 저를 지읒 비읒 시읒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농담으로 써 봤어요. 저의 자기 자랑입니다. 이게 굉장히 자기 자랑하기가 쑥스러운데 예 저는 여러분들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거 하나는 제가 자신 있어요. 네. 내 학생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는 여러분들이 뭐 이름이나 이런 거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왜냐하면 여러분이 뭐 나중에 상담을 하거나 할 때 예 상담을 하거나 할 때 여러분들이 뭐 이름 보낼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만의 기호를 통해서 저한테 보내게 되는데 그렇지만 그 학생들에 대해서 그 학생들이 정말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지역 선정할 때도 상담해 주는 이유는 사실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과 약속한 수업 일정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것은 아마 미리 들은 선배들을 통해서 그거는 뭐 금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성실성이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게 사는 거죠. 저는 태어나서 여태까지 어디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 유치원부터 한다고 그러잖아요. 유치원부터 박사 받을 때까지 수업을 한 번도 지각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한 사람인데 어쨌든 그렇게 네 성실하게 여러분들을 뭐 중간에 뭐를 이렇게 안 한다든지 예 그런 일은 없어요. 더하면 더했지. 그다음에 높은 출제 적중률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뭐 2022 년에도 제가 높은 출제 적중률을 보인다는 자신은 없어요. 예.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그동안 제가 해온 걸 보면 아마 여러분이 지난 11월 달에 시험을 보신 분들도 이걸 좀 듣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수업한 데서 얼마나 많이 나오고 그런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저는 사실 시험을 보고 나면 그 문제를 절대 안 봐요. 기출풀이 하기 전까지는 안 보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나간 일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도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니까 막 문제를 사진을 찍어서 막 보내줘요. "이거 이렇게 썼는데 답입니까?" 뭐 어떻게 하도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문제를 다 봤어요. 하도 많이 질문이 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문제를 보고 제가 '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편하게 시험을 봤겠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들었어요. 예. 그래서 뭐 특히 호흡률 문제 어떤 학생이 저한테 보내줬는데 호흡률 문제를 보내줘서 저는 그것이 제 모의고사를 찍어서 보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시험 보길 때는 편할 거고 2022 년에도 그러한 추세는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모든 과목마다 중요한 것들을 시험 문제에 내고 그 출제위원회 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넓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제위원 풀이 매우 짧기 때문에 매우 작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쉽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노력이죠. 여러분의 노력이 점수를 잘 받는 데는 제일 핵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강의 일정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일정에서 우리가 1, 2, 3월 달에는 심화학습 1이라고 그래서요. 식품학, 영양학, 위생학, 조리학 이렇게 4과목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제 수업은 무조건 주말에 합니다. 무조건 주말에 하고 그다음에 빨간 날에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말 그다음에 빨간 날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강의 일정을 여기다 다 보냈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그거를 이쪽에 문의하시면 다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세부 강의 계획을 보냈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컨셉은 1, 2, 3월에 3개월 동안 토요일, 일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을 해요. 그다음에 교재는 자체 제작한 교재를 쓰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수업을 진행하고 뭐 나와서 들으시는 분도 있고 사이버로 들으시는 분도 있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질의응답 받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업을 듣다가 현장에 나와 계신 분은 뭐 바로 질문하시면 되고요. 메일로 사이버로 하시는 분은 메일로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 메일 내용을 보고 답변을 제가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질문할 때 여러분 이름을 적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여러분 나름의 그냥 아이디로 그냥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제 메일 주소로 질문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심화학습 1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심화학습 2에서는 생화학, 식사요법, 생애주기, 영양판정, 단체급식,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합니다. 역시 3개월간 진행이 되고요. 토요일, 일요일 역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자체 제작 교재를 활용해서 수업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업이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3단계가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시범 수업할 때 기출문제에 뭐 이렇게 한 2문제 정도 시간이 되면 2문제 정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만은 최근 8년간 기출문제 해설을 진행할 것이고요. 다만 기출문제를 지난해까지는 기출문제를 2달간 했습니다. 즉 16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10회만 합니다. 그것은 기출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의고사나 최종 실전을 조금 더 늘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주말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총 10회에 걸쳐서 기출풀이가 진행이 됩니다. 다만 제가 금년에 찍은 거 있죠? 금년 7월, 8월에 16회를 찍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한테 아마 제공이 될 겁니다. 제가 그거를 제공해 달라고 여기다 부탁을 미리 드렸는데 왜냐하면 금년에 촬영하는 거는 10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다소 줄어들게 됩니다. 10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의나 이런 걸 늘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금년에 찍은 기출이 굉장히 설명을 많이 했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잘 안 들어요. 기출문제를 잘 안 들어요. 왜요? 본인이 착각하고 있죠. 내가 기출을 이미 답을 알고 있다. 근데 여러분이 보는 것과 제가 보는 건 많이 다릅니다. 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촬영한 7월, 8월에 촬영한 제가 한 6개월 정도 젊은 거, 한 5달 정도 젊은 거죠. 그 내용도 띄울 거고요. 이번에 새로 하는 것도 띄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저는 좀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고 하신 분은 왜냐하면 제가 너무 열심히 찍었기 때문에
금년에 7-8월 16회 찍은 거예요. 그래서 좀 상세한 걸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그것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쪼끔 여유가 있을 때 그 2021년 이번 그 여름에 16회 찍은 거를 좀 여러분이 사실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아 어떤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보면 여러분들끼리 하는 말을 제가 들어보면 기출 분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출 분석을 뭘 하냐라고 물어봤어요. 하도 대체 여러분이 무슨 분석을 하나 물어보면 나름대로 뭐 어디 유형에서 무슨 문제가 나오고 뭐 그런 걸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시간에 여러분 스타벅스에서 그냥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떠는 게 나아요. 뭐 어느 분야에서 뭐가 나오고 뭐 분야 그게 무슨 기출 분석입니까? 네. 그런 거 하시지 말고 실제 똑같은 문제는 안 나와요.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오고 거기서 나온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기출풀이는 총 10 회로 지난해보단 6 회가 줄어듭니다. 네. 하지만 문제의 연수는 더 길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단위 문제당 설명 시간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출풀이부터는 교재가 없습니다. 교재가 없고 강의 자료를 개별로 여러분한테 제공해 드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실에 나오신 분은 제가 그죠? 예. 카피를 떠서 그냥 드리면 되고요. 예. 그 사이버로 듣시는 분은 제가 뭐 그거를 택배로 갖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의고사죠. 모의고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변함없이 16회를 진행합니다. 8월, 9월에 역시 주말에 이 모의고사는 좀 시간이 1 시간 앞당겨지죠. 그래서 1 시간 앞당겨지는 이유는 이때부터 여러분이 나와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수업은 9 시부터 시작인데 8 시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거죠. 물론 시험을 안 보고 바로 수업 들어도 여러분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가급적 저는 여러분한테 1 시간 정도 미리 나와서 시험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본 걸 저한테 제출하시면 제가 첨삭을 해서 여러분한테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다음 주에. 그럼 사이버로 듣는 분은 어떻게 하시냐? 사이버로 듣는 분도 역시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답을 써서 저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첨삭을 해서 다시 여러분 메일로 돌려보냅니다. 예. 다만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그 메일로 보내시는 분은 거기다가 저한테 보내실 때 거기다 제발 여러분만의 어떤 이름을 적으셔도 되고 기호를 적으셔도 되고 여러분만의 좀 차별화된 아이디를 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린 문제 제목대로만 보내면 보낼 때 혼동이 와요. 이게 누구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제목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가서 제가 또 까먹기 때문에 어쨌든 물론 지금 말해도 또 여러분들이 또 까먹겠네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전 8 시부터 일찍 좀 빨리 나오신 분은 나와서 첨삭도 받으시고 그래서 그 첨삭할 때 제가 여러분을 뭐 심하게 야단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예. 그냥 좀 "정신 차리고 공부해라." 뭐 이 정도 말밖에나 저보다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는 요령 이런 것들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첨삭이 여러분 선배에게 들어보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강의 자료는 개별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종 에센스를 진행하죠. 최종 에센스를 진행하고 10월, 11월 역시 주말에 하고요. 역시 1 시간 미리 나옵니다. 그래서 총 14회 수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4회가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시험 예정 일자까지 그 전주까지 수업을 해요. 근데 제가 예측한 그 시험 그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시험 보는 바로 전주 주말 일요일까지 수업을 해 보니까 14회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시험이 한 주 연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16회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시험이 2주 연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18회가 되겠죠. 그래서 연기가 되면 무조건 시험은 그냥 뒤로 그냥 미뤄 어떻게 보면 뒤로 2 번씩 더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한마디로 시험이 뒤로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여러분은 수업을 그냥 무료로 더 수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없겠죠. 예. 그래도 내가 뭐 지난달의 경험으로는 시험이 한 주 미뤄지면 여러분이 거의 폭동 날 수준이었어요. 거의 뭐 체력이 그냥 막 그죠? 예. 그렇게 젊으신 분들이 체력들이 이렇게 한 9 월쯤 되니까 체력이 급격히 여러분이 떨어지던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강의 자료 개별 제공하고요. 종강일은 임용시험 1 주 전 일요일 날까지 수업을 합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좀 말이 빨랐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죠? 지금 제가 시계를 한번 보느라고요. 저기 시계를 봤어요. 시계를 보니까 20 분이 지났네요. 이게 설명회는 길게 하면 학생들이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예 짧게 짧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범 강의입니다. 시범 강의 오늘 제가 두 문제 그냥 간략하게 우리가 전에 기출에 나왔던 문제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시범 강의에서 우리가 10분화 기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예 어려워하는 것이 영양교사 수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학생들이 10분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서 예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지만 또 여러분 입장에서는 또 10분학이 매우 힘들다고 하니까 제가 또 10분학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그렇잖아요. 식품학, 생화학, 단체 급식 예 이런 거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근데 다행인 것이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게 또 다 약하다며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은 그게 제일 약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해 보면 무슨 과목이 강한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예. 본인들은 그게 3 개가 약하다 그러면 다른 건 강해야 되는데 예 다른 것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1 번입니다. "다음은 마이야르 반응을 설명한 내용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이랬습니다. 그래서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4점짜리로 나왔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네 마이야르 반응은 식품학에서는 항상 졸업 시험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마이야르 반응은 기본적으로 항상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문제고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2022년 11월 달에 여러분들이 문제지에서 마이야르 반응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이야르 반응은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갈변 반응은 효소적 갈변 반응이 있고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식품에서는 갈변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비효소적 갈변 반응에는 마이야르 반응과 카라멜화 반응이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 내기 좋은 거는 마이야르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카라멜 반응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미가 없다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카라멜 반응은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카라멜 반응은 그냥 내버려 두면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카라멜 반응은 뭐죠? 가열을 해야지만 색깔이 변하는 특징이 있어요. 따라서 카라멜 반응은 재미가 없습니다. 가열하지 않으면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관리의 필요성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를 잘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카라멜 반응처럼 비효소적 반응이지만 얘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이야르 반응은 온도나 pH에 따라서 반응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야르 반응에 관한 시험 문제를 많이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야르 반응은 기질 물질에 따라 반응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아미노산을 쓰느냐에 따라서 마이야르 반응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제자는 시험 문제에 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아지죠. 예를 들어서 6탄당보다는 5탄당이 마이야르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산성 아미노산보다는 염기성 아미노산이 마이야르 반응이 더 잘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야르 반응을 전공하는 사람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질을 가지고 어떤 기질에 따라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문제를 내고 싶고요. 바로 이 문제죠. 두 번째로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죠? pH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어떻게 좌우되는지를 물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가 뭐죠? 수분 활성도 AW에 관해서 어떻게 반응 속도가 좌우되는지를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나왔죠. 첫 번째 이름이 나왔죠. 이름이 나오는 문제고 그다음에 바로 마신 것처럼 예, 어떤 아미노산이냐 기질에 따라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본 거죠. 다음에 나올 문제는 뭐죠? 당연히 pH와 AW와의 상관관계를 당연히 물어보겠죠. 예,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죠? 지난번에 수업할 때 제가 여러분들이 임신부의 혈액 변화 그죠? 혈액 변화 배웠잖아요. 저의 수치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간 거. 그죠? 그 문제 나왔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거 아이 됐습니다. 뭐 그 얘기 오늘 할 필요 없고 어쨌든 보면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뭐 그거 제 수업 들은 사람이 그거 틀렸다면 그거는 간첩입니다. 어쨌든 올라갔다가 내려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시험 문제는요. 직선으로 되는 건 안 내요. 어느 바보가 직선으로 되는 거 냅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다거나 어쨌든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 그것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pH와 AW 같은 것이 그런 그래프 반응 속도의 변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이 출생 가능성이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서 어쨌든 문제를 빨리 말해야 되는데 아직도 문제를 말하고 있지 않죠. 비효소적 갈변 반응의 마이야르 반응은 이 반응의 발견자 이름을 딴 명칭이며 반응물과 생성물 이름을 딴 명칭은 각각 기억과 니은이다.
디귿 밑줄을 그어놨죠. 마이야르 반응의 속도는 아미노산 측세의 화학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습니다. 산성 아미노산과 염기성 아미노산의 차이가 뭡니까? 사이드 체인이죠. 즉 측세의 화학 구조에 따라 반응 속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아시는 염기성 아미노산 라이신 또는 리신 같은 경우는 사이드 체인, 즉 R그룹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염기성 그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아미노 그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더 빨리 일어난다고 식품화학책, 페네마 책에, 그죠? 미국 학생들은 다 페네마 책을 배우고 식품학을 전공한 사람은 페네마 책은 식품학에 있어서는 성경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반응물과 생성물 이름을 딴 명칭이라고 이 사람이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것이,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이번 시험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제가 이번 시험에 오탄당 인상 경로 나온다고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렸고 역시 시험에 나왔습니다. 여기 좀 학생이 있어야 제가 이거 확인을 하는데, 어쨌든 보면 오탄당 인상 경로 할 때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어요. 시작물질 중심으로 하면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헥소스 모노포스페이트 경로. 헥소스 모노포스페이트 경로. 그러면 시작물질이 뭐라는 겁니까? 포도당 유기산이라는 얘기잖아요. 생성물질 중심으로 하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리보스 5인산 경로. 생성물질 중심으로 하면 리보스 5인산 경로. 이번에 시험 문제 뭐가 나왔습니까? 그죠? 생성물 쓰라고 그랬다며요. 핵산을 구성하고 있다며요. 리보스 5인산이잖아요. 그죠? 아니, 왜 어렵죠, 그게? 그때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 학생들이 리보스라고 썼는데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뭐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다 항상 같은 스타일로 낸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겠어요. 또 이러면 또 여러분이 보면 리보스는 점수 안 줘요, 또 난리 나겠지. 리보스 점수 준답니다. 어쨌든 보면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정확히 가르쳐 줬는데 그냥 쓰고 마음 편하게 있지. 그것도 점수 줄까요, 말까요? 줄까요, 말까요? 예? 예? 꿈에도 나왔대. 왜 그렇게 공부를 허술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죠? 시작 물질 중심으로 하면 헥소스 모노포스페이트 경로. 그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작 물질 중심으로 해라. 생성 물질 중심으로 하면 오탄당 인산 경로, 리보스 5인산 경로.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그걸 왜 고민해야 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보게 되면 말하다가 까먹었죠. 그래서 화학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명칭.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항상 시작 물질, 끝에 물질 그렇게 많이 물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추진 디귿의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른 아미노산 분류의 명칭이라고 썼어요. 이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라이신을 썼으면 뭐라고 점수 안 줍니다. 왜요? 아미노산 분류의 명칭을 쓰라고 그랬지. 언제 누가 아미노산 명칭을 쓰라고 그랬습니까? 분류의 명칭이니까 당연히 쓰면 안 되죠. 그 이유를 서술할 거 이랬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작 물질이 무엇입니까? 아미노 그룹과 카보닐 그룹이죠. 아미노 그룹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미노산이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카보닐 그룹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단당류가 가지고 있죠. 우리가 보통 수업할 때 포도당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시작 물질 중심으로 아미노 카보닐 반응이라고 얘기하죠. 생성되는 색소 물질은 뭐죠? 멜라노이딘이죠. 물론 수업 시간에 다 한 거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문제죠. 분류를 쓰라고 그랬으니까 염기성 아미노산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답안지 쓸 때 요령이 바로 뭐가 있죠? 가로를 잘 활용하는 학생이 되게 스마트한 학생이죠. 염기성 아미노산이라고 써도 되지만 거기다 가로치고 리신 또는 라이신 이렇게 적어주면 또 명확하다 이거죠. 염기성 아미노산이고 그 이유는 격가지 그룹의 아미노 그룹을 추가로 가지고 있어서 환원당의 카보닐 그룹과 반응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답은 제가 쓰는 것이 아니라 페네마 식품화학 책에 나와 있는 이 문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는 그대로 적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중요한 거는 정답만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또 만드니까요. 이거 끝나고 시간이 되면 여러분과 생화학 기출문제를 풀 건데 이 생화학 기출문제를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거 말고 그 문제를 보면 여러분이 알 겁니다. 이 사람이 또 냈네. 생화학 기출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내가 지난달에 본 문제를 이 사람이 또 냈네. 금세 압니다. 금세 알아요. 근데 여러분은 무슨 기출 분석을 한다는 건지 알다가도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효소적 갈변 반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효소적 갈변 반응에서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것은 마이야르 반응입니다. 아미노기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미노산이 가지고 있죠. 아미노산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아미노 그룹과
카르복실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미노산입니다. 갑자기 아미노산 나오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모의고사 문제 풀 때 뭐라 그랬습니까? 단백질의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 이번에 시험에 나왔죠? 아미노산 배울 순서죠. 1차 구조는 어쨌든 너무나 쉬운 건데 자꾸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지식을 그렇게 크게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식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지겹도록. 왜요? 그렇게 지겹도록 설명해도 실수를 하니까. 그래서 좀 수업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많이 합격을 하기 때문에 그 보람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속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아미노기와 카본일기. 카본일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로 포도당 1번 탄소가 카본일 그룹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중에 이런 유기화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제 수업할 때는 다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카본일기다 하면은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말하는 포도당이죠. 이 포도당에서 이것이 바로 카본일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지금은 시범 수업이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유기화학을 안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미노 그룹이 뭔지, 카본일기가 뭔지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업할 때는 그런 걸 다 설명을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론 수업할 때 이론 수업을 6개월이나 하는 거예요. 이론 수업을 6개월이나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미노기와 카본일기와 반응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책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갈색의 멜라노이딘 색소를 생성하는 반응. 이 문구를 그대로 시험 문제 낸 거죠. 그렇죠? 예. 갈색의 멜라노이딘 색소를 생성하는 반응으로 아미노 카본일 반응이나 또는 멜라노이딘 반응이라고 한다고 친절하게 책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나와 있는데도 틀리는 사람은 그것도 재주예요. 단당류, 이당류 등이 아미노산이나 단백질과 주로 반응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환원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스크로우즈죠. 비환원당의 대표가 바로 스크로우즈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비환원당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환원 능력이 없는 거예요. 환원 능력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결혼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결혼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연애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비환원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스크로우즈는 비환원당이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스크로우즈, 설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 결합되어 있습니까? 포도당의 1번과 과당의 2번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포도당의 1번 아까 그렸다가 괜히 바보같이 지웠죠. 그래서 다시 안 쓰죠. 포도당의 1번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카본일 그룹이 있고 이 카본일 그룹은 결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다. 화학 반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프락토즈는 얘기할까요? 과당입니다. 과당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어디에 있냐? 카본일이 2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당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당이 2번이 카본일이고 이것도 역시 카본일입니다. 이 카본일이 화학 반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결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인데 이 포도당의 1번과 과당 2번이 반응해 버렸어요. 그것이 무엇이 된 거예요? 설탕이에요. 따라서 설탕은 또 반응할 수 있습니까? 아미노 그룹과 반응할 수 있어요? 반응 못해요. 그래서 비환원당이라는 거예요. 결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스크로즈는 설탕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알 반응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아미노 그룹과 반응을 해야 마이알 반응이 일어나는데 마이알 반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설탕은 비환원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걸 좀 알면서 수업을 들어라 이거예요. 물론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만 무턱대고 외워가지고 될 수 있는 분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런 걸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스크로우즈 비환원당의 경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포도당 1번과 과당의 2번이 결합이 끊어져야 됩니다. 포도당의 1번과 과당의 2번이 끊어지면 쉽게 말씀드리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결혼했다가 헤어진 거죠. 그때는 여러분 어때요? 다시 재혼할 수 있죠. 그리고 그때는 글리코사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포도당 1번과 과당 2번이 결합해 있는 결합은 우리는 글리코사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 결합이 절단된 이 절단된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전화당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포도당과 과당이 서로 결혼하지 않고 같이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전화당입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분 어때요? 연애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반응에 참여합니다.
반응의 단계는 뭐 3단계로 구분합니다. 미국 책에 이렇게 나와 있고 국내 책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기 반응,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것은 1번 반응입니다. 우리가 제일 고마운 것이 2번 반응, 3번 반응은 시험에 안 냅니다.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어려워서 문제를 못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번 반응, 즉 1단계 반응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 1번 반응을 통해서 마이야르 반응의 속도는 조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쉿베이스 염기를 만들고 글리코실 아민을 만든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 책에는 글리코실 아민이라는 것이 더 많이 나옵니다. 초기 단계는 수분과 pH 조절을 통해서 반응 조절이 가능하다. 바로 여러분이 공부할 때 뭔가 조절이 가능한 것이 시험 문제 내는 겁니다. 수분과 pH 조절을 통해서 반응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1단계 반응이 있습니다. 당을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요? 무슨 그룹을 가지고 있다? 카보닐 그룹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미노산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아민 그룹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과 아민의 축합 반응으로 쉿베이스 염기를 형성하고 글리코실 아민을 최종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1단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글리코실 아민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1단계 반응이 없으면 2단계, 3단계가 일어나지 않겠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이 꼭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글리코실 아민은 색을 띠지 않습니다. 마이야르 반응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색을 띠는 반응이라고 하지만 이 마이야르 반응이 색을 띠는 것은 3단계에서 일어납니다. 1단계에서는 색을 띠지 않습니다. 1단계에서는 색을 띠지 않아요. 그리고 1단계에서 들어간 아미노산, 아까 여러분들이 1단계 반응이 무엇과 무엇이 포도당과 아미노산, 예를 들면 포도당과 라이신이 반응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글리코실 아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 만들어지는 줄 아십니까? 물이 만들어집니다. 여긴 써있지 않지만 물이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이 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응이 일어날 때는 아미노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1단계에 들어간 아미노산은 뭐라고요? 2단계 때 다시 생환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우리한테 다시 라이신은 돌아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3단계 반응할 때 들어간 아미노산은 최종적으로 손실이 납니다. 즉 영양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두세요. 1단계에 들어간 아미노산은 뭐라고요? 반응을 하고 나서 다시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그런데 3단계에 들어간 아미노산은 뭐라고요? 손실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영양가의 손실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3단계에서 아미노산이 손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색깔은 어디서 생성된다고요? 3단계에서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제자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그래프를 가지고 물어보고 싶죠. 무엇을 물어보고 싶을까요? 아미노산의 손실과 색깔의 형성이 비례한다는 것을 물어보고 싶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래프로 그리면 두 개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뭐라고요? 색깔의 형성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아미노산의 손실은 많아지는 겁니다. 왜요? 3단계까지 갔다는 거니까요. 3단계까지 가야 색깔이 형성이 되고 3단계까지 가야지 아미노산이 손실되니까요. 오늘 너무 얘기 많이 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는 바로 다이카보닐을 만들어요. 이 다이카보닐 문제를 잘 안 내는 이유가 이 반응의 명칭이 일본 사람의 일본 사람의 이름을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죠. 그래서 아미도리 또는 아마도리라는 얘기하고요. 일본의 노벨상을 수상한 분인데 이분이 이 다이카보닐을 만드는 이 매우 복잡한 반응의 메커니즘,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예. 이거만 몇 달을 배워요. 저 같은 경우에 이걸 몇 달을 배운다고. 다이카보닐이 만들어지는 과정. 근데 어쨌든 이 다이카보닐을 만드는 매우 복잡한 반응이다. 여러분들은 이 매우 복잡하다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은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안도의 한숨을 쉬면 안 내요.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거를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우 복잡한 반응이다. 따라서 여러분이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3단계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만들어지게 된다? 스트레커 분해 반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3단계는 여러분이 스트레커라는 이름을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단계는 무엇이 된다? 색깔이 비로소 형성이 된다. 색깔이 형성이 되면서 무엇이 손실이 된다? 아미노산의 손실이 일어난다. 결국은 아미노산의 손실과 색깔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매치업이 되는, 서로 일치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스트레커 분해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색깔을 띤 물질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게 되면 이 과정 혹시 여러분이 이걸 외우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외우는 거를 저는 전혀 말리지 않습니다. 그건 본인 자유니까. 하지만 저 같으면
이 시간에 유튜브 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예 어쨌든 하이드록시 메틸 예 퍼퓰란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HMF라고 하는데 그런 게 만들어져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 공부하지 말고 그런 거 공부하지 마시고 절대 나오지도 않는 거 그런 거 공부하지 마시고 시작 물질이나 잘 알고 예?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커 분해 반응 최종 반응이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스트레커 3단계에서는 아미노산의 손실이 일어나고 색깔과 향이 특히 색깔이 그들의 본래의 모습 그죠? 이 마이알 반응, 갈색화의 색깔을 띠게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무엇이죠? 마이야르 반응의 영양 요소입니다. 마이야르 반응에서 영양 요소 중에 온도는 시험 문제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마이야르 반응은 상승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내는 바보는 없습니다. 절대 안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이야르 반응은 온도가 없어도 반응이 일어나지만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것이 카라멜화 반응과 차이죠. 카라멜화 반응은 뭐라 그랬습니까? 가열하지 않으면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흰색 설탕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대로 흰색 설탕입니다. 흰색 설탕을 가열해야지만 여러분이 아는 뽀끼 색깔이 되죠. 아, 여러분이 한 뽀끼를 모를까봐 그죠? 설탕이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 거. 아, 참. 오징어 게임 때문에 알겠네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쨌든 보게 되면, 예, 여러분들도 이렇게 굉장히 막 젊은 치룩하지만 실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옛날 걸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실제 나이를 알 수가 없죠. 어쨌든 보면 여러분들이 바로 흰 설탕을 가열하면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로 카라멜의 반응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제가 직업병이지만 사실 알지도 못하는데 계속 그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딸기잼 같은 거 여러분이 만들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점차 색깔이 어두워지죠. 이것이 바로 마이야르 반응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지만 가열하지도 않았지만 시간이 색깔이 계속 변해요. 이것이 바로 마이야르 반응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가열하면 더 빨리 변해요. 바로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마이야르 반응과 같은 그런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해도 합격은 해요. 하지만 제가 옆에서 도와주면 더 빨리 합격하고 더 고득점으로. 그죠? 여러분들이 그 게이트를 열고 들어가는 영양교사의 게이트를 그러니까 문 닫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 열고 들어가는 그런 영양교사가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 Q10 값이 2에서 8로 의존성이 매우 크다. 그러니까 온도 의존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도씨 높아짐에 따라 반응 속도가 2배에서 8배까지 빨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Q10 밸리라고 얘기합니다. 상온조단 식품 마이야르 반응으로 이치를 유발할 수도 있고 그렇죠. 100도씨로 가열하면 카라멜 냄새가 생기며 150도 이상에는 구운 냄새나 볶은 냄새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혹시 유해물질 시험이 안 나왔나요? 제가 이번에 유해물질 시험에 나온다 그랬는데 제가 예, 문제를 안 보는 게 유해물질이 왜 안 유해물질 나왔을 텐데. 예. 그죠? 예. 나왔나 안 나왔나 제가 예. 어쨌든 여러분 질문이 없어 갖고 유해물질 예. 나왔을 것 같은데 볶은 냄새 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러한 냄새 프로파일은 가열 온도나 시간에 따라 변화하면 실제로 일정한 온도 시간 조합에서는 특유한 냄새가 생성이 됩니다. 감자 가공에서는 압출 성형의 온도를 130도에서 160도씨로 높이면 피라진 생성량이 100배 정도 늘어납니다. 감자 이게 서류 이번에 낸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게 좀 문제를 볼 걸 그랬네요. 그죠? 금년 12월 달에 저는 꼭 절대 문제 안 보거든요. 예. 바로 직접 이 11월 달에 본 거 안 봐요. 왜냐면 그거 뭐 지나간 거 예. 봐서 뭐예요. 근데 원래 서류 내기로 했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거의 다 말해 줬는데 아마 이런 문제 되게 쉬웠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을 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수분 활성도입니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수분 활성도, 그다음에 pH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수분 활성도가 높거나 낮으면 반응 속도가 느리다 이겁니다. 반응 속도는 중간 수분 활성도 범위는 AW 0.5에서 0.8 사이에 빠르다. 쉽게 말씀드리면 무엇이죠? 수분 활성도가 낮을 때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다가 수분 활성도가 중간 범위에 도달하면 반응 속도가 높아졌다가 수분 활성도가 더 늘어나면 반응 속도가 줄어들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식품의 농축 및 건조 공정에서는 중간 수분 활성도 범위를 가급적 빨리 벗어나게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그래프로도 나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보니까 그죠? 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네.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 보내고 이런 거는 약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정답이 이거예요, 저거예요라고 했을 때 물어본 거네요. 그죠? 이번에 여러분들이 임신부의 혈액 농도도 그죠? 나왔죠, 이런 거. 예,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마 나왔을 거라고 믿으면서 어쨌든 한번 보시면 아미노산의 손실이 있어요. 무엇에 따라죠? AW에 따른 곡선이네요. 수분 활성도 AW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를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AW가 낮을 때는. 그러다가 수분이 한 0.67 요때 되니까 아미노산의 손실이 많이 일어나요. 아미노산의 손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마이야르 반응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마이야르 반응은 3단계까지 많이 갔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가 넘어간 거죠. 1단계가 안 일어났는데 3단계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가끔 여러분들 중에 딱 보시면 심화학습을 안 배우고 나중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력을 높이겠다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기초가 없는데 어떻게 실력이 향상이 됩니까? 그래서 1단계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AW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그죠? 아미노산의 손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즉 마이야르 반응이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미노산의 손실이 많아질수록 무엇이 많이 만들어졌다 그랬죠? 갈색 물질의 생성이죠. 갈색 물질의 생성이 많이 일어나면 확인할 수 있죠. 그래 따라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갈색 물질의 생성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바로 마이야르 반응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AW가 더 증가하니까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왜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런 경향은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입니까?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반응했죠? 아미노산이 반응했습니다. 이 반응은 서로 상호 반응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즉 양방향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글리코실아민이 만들어집니다. 원래 저는 슈베이스라고 미국에서는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 측에는 글리코실아민이라고 더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저도 글리코실아민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성물 기니까 A라고만 쓸게요. 글리코실아민입니다. 거기서 무엇이 만들어지죠? 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메커니즘을 수업할 때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반응해서 생성물질이 만들어졌어요. 즉 글리코실아민이 1단계에서 만들어졌고 그 과정에서 물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요. 그러면 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없어요. 왜 일어날 수 없어요?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죠? 비효소적 반응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말했어요. 비효소적 반응. 비효소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효소의 도움을 받지 못해요. 효소의 도움이 있어야 두 물질을 만날 수 있습니다.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서로 여자와 남자인데 둘이 만약에 연애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인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누군가 소개를 시켜줘야 둘이 만나죠. 그 소개시켜주는 물질이 뭐예요? 효소예요. 근데 지금 얘네들은 어때요? 효소가 없다며요. 비효소적 반응이에요. 그러면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체적으로 만나야 되죠. 자체적으로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집안에만 가만히 있는다. 두 번째, 계속 돌아다닌다. 답은 뭐죠? 계속 돌아다녀야 되죠.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계속 돌아다니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교통수단이 필요하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 원래 제 수업의 특징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빨리 가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빨리 갔을 거라고 믿어요.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두 물질은 서로 만나야 됩니다. 만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동수단이 필요하죠. 식품에서 이동수단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뭡니까? 물입니다. 그리고 지방도 조금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이동수단은 물입니다. 따라서 물이 없으면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집구석에만 있으니까 잠깐 물 한 모금 먹을게요. 아이고 시원하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지금 보시면이라고 제가 말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할 걸 까먹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보시면 둘이 집에만 있으면 돌아다니지도 않는데 어떻게 만나요? 반응이 안 일어나죠.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조금씩 더해지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둘이 길 가다가도 만나고 지하철에서도 만나고 하니까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AW 양이 증가하면 할수록 이 반응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러면 AW가 막 증가하면 더 반응이 일어나야죠. 그렇지 않죠. 왜요? 아까 반응에서 무엇이 만들어졌어요? 물이 만들어졌어요. 이 반응을 통해서 물이 만들어졌는데 물이 계속 더해져요. 그럼 여러분 아시겠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응을 더 일으킬까요? 물이 많은데 이 반응을 통해서 물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물이 계속 더 늘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반응을 더 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벌인데 지금 내가 그러니까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일을 더 할까요? 안 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로또에 당첨이 되면 일을 덜 하게 돼 있어요. 초과 근무를 안 합니다. 왜? 로또가 됐으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반응을 통해서 물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물이 막 늘어난 거예요. 물이 늘어났는데 이 반응을 더해서 물을 더 만들까요? 안 합니다. 왜요? 물이 이미 많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반응 평형의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AW가 너무 많으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재벌 3세, 재벌 4세들 보면 어때요? 다 속을 썩이잖아요. 그죠? 속을 썩이잖아요. 뭐 지난번에 뭐 국회의원 아들 뭐 저는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집안도 엄청난 집안이거든요. 부산에서는 엄청난 집안이에요.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는 무슨 학교의 주인이고 그러니까 그냥 사고 치잖아요. 왜요? 집에 물이 많어. 집에 물이 많으니까 내가 일해서 돈 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AW가 무엇이라고요? 적당히 있을 때 반응이 그 적당한 것이 보통 AW가 0.67일 때 바로 적당히 있는 거죠. pH입니다. pH를 낮추면 마이야르 반응 속도는 줄어들어 전반적으로 멜라노 색성이나 피라진 형성이 줄어든다. 이것은 낮은 pH에서 아미노산의 전하가 변하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나와요. 그러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산성 조건에서는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암기를 하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과정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알고 있어야 되느냐? 오늘 너무 짧기 때문에 제가 왜냐하면 생화학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잠깐 한번 그냥 개요만 말씀드리면 이것이 포도당이고 이것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미노산입니다. 제가 아미노산을 이렇게만 그리겠습니다. 이것이 포도당이고 이것이 아미노산이에요. 얘네들이 반응을 해야 됩니다. 얘네들이 반응할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중결합이 있다 보니까 이중결합의 전자를 잡아당기니까 얘는 뭐죠? 이 탄소는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탄소는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따라서 플러스 전하를 공격해야 됩니다. 누가요? 질소가. 질소가 공격하려면 질소는 무슨 전하를 띄어야 됩니까? 음전하를 띄어야 됩니다. 음전하를 띄어야 공격이 되죠. 양전하가 양전하를 공격하진 않아요. 그거면 커밍아웃을 해야 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음전하가 양전하를 공격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 얘가 양전화가 되느냐. pH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오늘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pH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산성에 가면 갈수록 얘는 무슨 전화를 띈다? 양전화를 띠게 돼요. 얘는 양전화를 띠게 됩니다. 잠깐 한번 우리가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이해하는 사람이 나중에 시험 볼 때 쉽게 공부합니다. 암기 가지고는 공부가 될 수 없어요. 아미노산의 전화 변화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아미노산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미노산입니다. 얘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변하냐라고 하는 거죠. 얘는 또 무엇이 되죠? 이렇게 되죠. 화면에 다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비켜주면 보이겠네요. 여러분 보게 되면 아미노산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뭡니까? 아미노산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고 아미노산에 관련한 시험 문제를 계속 내는 이유가 바로 뭐죠? 이런 매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같은 아미노산인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자기가 놓여있는 pH에 따라 전하가 다릅니다. 플러스 1가를 띄울 수도 있고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0가죠. 얘는 0, 마이너스 1이니까 토탈 전하가 마이너스 1이죠. 즉 전체적으로 아미노산이 양전하를 띄고 어떤 때는 전하를 안 띄고 어떤 때는 음전하를 띱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전하를 안 띨 때 우리는 무엇을 만들죠? 두부를 만들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오늘 집에 못 가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염석, 염용, 두부 만들고 치즈 만들고 이번에 치즈 됐습니다. 이거 하다 보면 못 하니까.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미노산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이렇게 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놓여있는 pH에 따라서 전하가 바뀝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pH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즉 산성일수록 얘는 이런 모양을 띠게 됩니다. 염기성으로 가면 갈수록 얘는 이런 모양을 띱니다. 얘는 염기성, 얘는 산성이죠. 그리고 이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중간에 있는 점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니까 바로 등전점이라고 부른다고 옛날에 들어봤을 겁니다. 등전점에 도달하실 땐 전하가 0입니다. 전하가 0이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용해도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등전점에서는 침전하죠. 침전하다는 것은 서로 뭉친다는 거죠. 뭉친다고 하는 것은 유화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유화력은 서로 분산되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은 pH에 따라서 이렇게 전하가 바뀝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염기성에서 산성으로 가면 갈수록 염기성에서 산성으로 가면 갈수록 얘는 NH2에서 무엇으로 계속 가고 있죠? NH3로 갑니다. NH3 플러스로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미노 카보닐 그룹의 탄소는 무슨 전하를 띠고 있다? 양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아미노 그룹이 양전하의 추세가 더 강하면 강할수록 양전하는 양전하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미노 카보닐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pH가 낮을 때 산성의 정도로 점점 가면 갈수록 마이야르 반응은 pH 조절 능력에 따라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염기성으로 가면 갈수록 마이야르 반응은 더 잘 일어납니다. 나중에 자세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고, 이걸 잘 아는 사람이 두부를 잘 알고 치즈를 잘 알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두부 치즈 문제는 대한민국에서는 시험 문제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잘 아는 사람이 두부 치즈 문제 나올 때 쉽게 풀 수 있는 것입니다. 반응물 종류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류민 아미노산의 종류에 따라 반응 속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염기성 아미노산의 산성 아미노산보다 아미노 그룹의 추가 존재, 아까도 언급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당의 종류로는 5탄당의 반응이 더 빠릅니다. 6탄당보다는. 그리고 단당류보다는 2당류가 반응 속도가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5탄당, 6탄당, 그리고 환원성 2당류. 말씀드린 것처럼 환원성 2당류라고 했으니까 수크로즈 적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수크로즈 적으면 안 돼요. 환원성 2당류라고 하는 것은 일사결합한 애들. 일사결합한 애들은 환원성 2당류에 들어가지만 포도당과 과당이 1, 2결합하고 있는 설탕은 자신의 환원 능력이 반응에 이미 사용이 됐기 때문에 비환원성입니다. 그래서 환원성 2당류, 뭐 말토즈 같은 것이 되겠죠. 순서로 반응 속도 차이를 보이며 일반적으로 알도즈. 알도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포도당 계열을 말하고요. 케토즈는 뭐죠? 과당 계열을 말하죠. 그래서 알도즈가 케토즈보다 일반적으로 반응 속도가 빠르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이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배우겠습니다만 여러분, 알도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포도당이고 여기에 시작 물질은 뭐죠? 글리서알데하이드입니다. 케토즈는 무엇을 말하죠? 프락토즈를 말하고 여기 시작 물질은 뭐죠? 디하이드록시 아세톤이죠. 생화할 때 여러분들이 과거에 들어봤을 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생화학과 식품학은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효소적 갈변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비효소적 갈변을 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효소적 갈변 한번 보겠습니다. 사과, 바나나, 밤, 가지, 상추, 버섯 등의 물리적인 파손. 물리적인 파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파손이 되면 거기서 산소와의 접촉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피부가 한마디로 찢어졌기 때문에 산소가 들어간다는 거죠. 큰 온도 변화 같은 생리적 교단은 세포가 손상되면 일어납니다. 조직의 손상으로 페놀 화합물이 산화효소의 작용으로 갈색 색소인 멜라닌을 만들게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여러분 보게 되면 멜라노이딘도 나오고 멜라닌도 나왔습니다. 두 개가 무엇이 차이인지 반드시 알아야 되겠고 뒤에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짚어드린다는 거죠. 대부분의 식품에서 저장이나 가공 중 발생하며 관능적 품질 및 영양성을 저하시킵니다. 홍차, 커피, 코코아, 건포도에서는 갈비 현상이 물론 바람직한 결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페놀 옥시다제가 나옵니다. 페놀 옥시다제는 구리를 함유하고 있어요. 구리를 함유한 산화환원 효소로서 페놀 화합물을 퀴논으로 산화하는 반응을 촉매합니다. 이 페놀 옥시다제의 한 종류가 티로시나제입니다. 즉 티로신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미노산 중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죠? 방향족 아미노산이죠. 티로신은 방향족 아미노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아미노산 대사 이상 이번에 시험에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제 기억으로 나온 거로 압니다. 티로시네이즈 또는 티로시나제는 페놀 옥시다제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감자, 과일로 채소류 갈변의 주요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티로신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페닐알라닌과 함께 방향족 아미노산, 트리토판과 함께 방향족 아미노산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티로신, 디하이드록시 페닐알라닌, 디하이드인돌, 그다음에 퀴논, 다음에 멜라닌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죠. 추가 내용입니다. 그럼 멜라닌과 멜라노이딘이 뭐냐라고 여러분이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멜라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에 나타나는 갈색의 특징을 다 멜라닌 색소라고 합니다. 식품으로 국한되면 멜라노이딘입니다. 그래서 멜라닌이 큰 그룹이고 멜라노이딘이 작은 그룹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멜라닌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생명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대부분의 생명체에서 자연스럽게 발견되는 색소 물질을 멜라닌이라고 합니다. 그럼 멜라노이딘은 뭐냐? 멜라노이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식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멜라닌과 멜라노이딘의 차이는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멜라노이딘은 갈색, 그리고 상당히 고분자 물질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설탕과 아미노산이 서로 합쳐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굉장히 높은 온도를 요구합니다. 높은 온도를 요구하고 수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적절한 수분, 그죠? 수분이 높거나 낮으면 안 되니까 이럴 때 일어나는 반응, 이것이 말로 멜라노이드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번입니다. 이게 이제 전에 나온 문제고 이거 내신 분이 이번에 또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게 되면 기출문제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 쉽게 알 수 있죠. 다음은 지방산 합성에 관한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셔 이랬습니다. 이거 빨리 끝낼게요. 여러분 혹시 배고프다고 또 배신 때리고 본인만 지금 말하다 보니까 갑자기 저도 이렇게 배가 고프네요. 그래서 어쨌든 보겠습니다, 한번.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참 말하기가 참 나쁘네요. 그죠? 여기 좀 사람이 있어야 이게 서로 이렇게, 그죠? 말을 하는데, 저 혼자 말하니까, 뭐, 제정신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세틸코일은 포도당 산화, 지방산 산화 및 아미노산 대사 등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성된 후 지방산 합성을 위해 세포질로 이동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방산 합성 과정에서 아세틸코일은 나와 있어요.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시험 문제 학생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다 무슨 화살표 문제가 있어요. 생화학에서. 네. 그래서 아세틸코에가 있어요. 이번 문제 11월 달에. 그리고 그 아세틸코에가 화살표가 문제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본 게 그것이 중성지방이냐 지방산이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지방산이죠. 무슨 중성지방이에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거기 어디 글리세롤이 있어요. 무슨 중성지방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 그 전에 문제 써놨잖아요. 지방산 합성을 위해라고 써놨어, 이 사람이. 아세틸코에는 지방산 합성. 지방산 합성 과정에서 아세틸코에인은 이라고 썼어. 근데도 무슨 중성지방이 나와요. 어디 글리세롤이 있어요. 그죠? 그걸 하도 물어보길래 제가 이거를 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풀었거든요. 수업뿐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도 왜 그걸 아세틸코에와 왜 지방산과 중성지방을 고민을 하죠? 전 이해가 가질 않아요. 제가 그랬죠. 문제 낸 데서 또 바꿔서 답으로 바꾼다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마치고 지방산의 합성 과정에서 아세틸코에는 말로니코에로 전환되며 전환된 말로니코에는 아세틸코에와 NADPH로부터 탄소수 16개의 팔미스산까지 지방산을 합성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밀주진 기억에서 피르부산에서 아세틸코에가 생성되는 반응을 서술할 것. 그렇죠. 피르부산 디하이드로지네이즈 컴플렉스. 그죠?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죠? 미추진 니은에 관여하는 효소의 명칭을 쓰라고 했습니다. 미추진 니은이 뭐예요? 까먹었어요. 아세틸코에가 말로닐코에가 이거 당연히 시험을 내야 되는 거죠. 디귿의 생성 경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5탄당 인산 경로. 그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계속 물어봤던 리보스 5인산 경로죠. 생성 물질이 리보스 5인산이죠. 그러니까 5탄당 인산 경로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면 그죠? 피르부산과 말산과의 관계. 말산이 피르부산이 되면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NADPH가 만들어지는 것이 있겠지만 아마 저는 5탄당 인산 경로를 좋아하고 또 이 사람이 5탄당 인산 경로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낸다고 그랬잖아요. 미추진 어쨌든 디귿의 생성 경로 한 가지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르부산으로부터 아세틸코에가 생성되는 반응을 서술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피르부산은 피르부산 디하이드로지네이즈 컴플렉스. 디하이드로지네니까 탈수 효소죠. 피르부산 탈수 효소 복합체에 의해서 아세틸코에로 전환되고 NADH를 만들고 이산화탄소, 탄소가 하나 떨어져 나가겠죠. 피르부산 탈수 효소 복합체는 보조연제로 비타민 B1, B2, B3 그리고 미네랄은 마그네슘을 필요로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무엇이 됐습니까? 지방산을 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세틸코에가 말로닐코에가 되는 거예요. 아세틸코에는 탄소수가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말로닐코에는 탄소수가 몇 개예요? 3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탄소수가 하나 더해줘야 되니까 무엇이 되죠? 카르복실화가 돼야 되죠. 그래서 아세틸코에 카르복실화 효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NADPH 생성 경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5탄당 인산 경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설명을 여러분과 함께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설명을 좀 사실은 자세히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막 자리를 뜨려고 하는 모습이 눈앞에 선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아세틸코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거 해설할 때 아세틸코에가 핵심이다. 이번 시험에도 역시 아세틸코에 그분이 딱 냈잖아요. 그죠? 그건 변하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뭐죠? 여러분의 기억력이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거를 실수라고 얘기한다. 그게 무슨 실수예요? 실력이지. 어쨌든 보게 되면 아세틸코에 이렇게 중요하니까 제가 그죠? 해설할 때도 이렇게 아세틸코에 가로로 묶어서 예쁘게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산소 존재와의 필요 부산은 미토콘드리아로 이동합니다. 아세틸코에로 비가역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죠? 비가역적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피루부산, 이 아세틸코에가 되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 CO2가 나오고 NADH가 만들게 되는 거죠. 이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피루부산 디하이드로지네이스 컴플렉스, 그래서 피루부산 탈수 효소 복합체가 관여합니다. 사실 효소 이름은 영어로 외우면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디하이드로지네이스니까 탈수 효소죠. 티아민 피로포스페이트, TPP, FAD, NAD를 보조연자로 필요로 합니다. 이거 비타민 대사 시험에 안 나왔나요? 예? 티아민 피로포스페이트. 이거 하여튼 제가 안 나왔냐 물어본 건 11월 달, 그러니까 지난달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한번 뭐 잘 풀었을 거라고 믿으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마 이 11월 달에 시험 보신 분은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를. 그죠? 다 면접 준비하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11월 달에 시험 보신 분들 중에 이걸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 열심히 잘 하셔 갖고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피루부산 탈수효소 복합체는 세 종류의 효소가 하나의 구조로 통합되어 있어서 조화로운 작용이 가능하며 효소가 서로 가깝게 존재해서 반응 속도를 높이는 데 매우 유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컴플렉스로 존재해요. 마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남 스타필드 가면 한 번에 쇼핑을 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몸이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루부산 탈수효소 복합체라는 말이 그거예요. 아세틸코의 형성은 해당과 시트르산 회로에 연결되는 매우 중요하다고 또 했네. 그러니까 아세틸코에는 시트르산 회로에서 산화돼서 에너지를 만들거나 세포질에서 지방산 합성의 원료. 여기 또 나와, 지방산. 근데 무슨 중성지방이요.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산 합성의 원료로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방산 합성을 위한 이탄소 단위들의 첨가는 말로닐 아슬캐리어 프로틴을 이용해서 진행되면 CO2가 방출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지금 시간이 짧아가지고 설명을 못 드리지만 실제 수업할 때는 시트르산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다 설명드려요. 시트르산이 저는 이게 2022년에 이 사람이 이 시트르산 갖고 낼 거라고 보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보게 되면 시트르산에 따라서 아세틸코일 카르복실라제 효소의 활성이 어떻게 되냐, 즉 기질에 의한 영향이 어떻게 되냐. 아세틸코일 카르복실라제 효소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활성형과 비활성형이 있어요. 어떤 때는 활성이 되고 어떤 때는 활성이 안 되냐, 이런 것들이 바로 기질에 따라 영향을 받거든요. 특히 시트르산이 많으면 아세틸코일 카르복실라제 효소는 뭐죠? 활성화가 되죠. 활성화가 되죠. 왜요? 시트르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트르산이 많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시트르산이 소비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남아 도는 거죠. 남아 돌아요. 남아 돌거나 많이 드셨거나. 둘 중에 하나죠. 남아 돌거나 많이 드셨거나. 그 얘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어쨌든 시트르산이 몸에 많아요. 소비가 다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우리 몸에 에너지가 넘쳐나는 거죠. 시트르산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시트르산은 회로로서 ATP를 만들어내는 건데 왜 얘가 남아있죠? 에너지가 많으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많으니까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장해야 되죠. 저장하는 수단이 뭐죠? 지방산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아세틸코일 카르복실화 효소는 시트르산의 기질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 효소에는 활성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활성화가 되는 거죠. 더 말하고 싶지만 여기까지. 분해 경로는 효소들이 개별적으로 작용하나 합성 경로는 한 개의 폴리펩티드 사실로 되어 있는 지방산 생성효소 복합체가 관여합니다. 지방산 분해 과정에서 우리가 산화제들은 NAD와 FAD라고 제가 앞으로 여러분이 배우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방산 분해 과정이라고 하는 거. 지방산이 분해될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는 지방부터 해야 되죠. 지방이 소화가 돼야 됩니다. 지방이 소화가 될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리파제 효소에 의해서 글리세롤이 만들어지게 되고 지방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은 어디에 있죠? 세포질에 있죠. 그래서 세포질에서 분해가 됐어요. 세포질에서 분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글리세롤은 빼고요. 지방산만 볼게요. 세포질에서 지방이 분해돼서 지방산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지방산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죠? 미토콘드리아로 가야 돼요. 미토콘드리아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동해야 돼요.
이동하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지방산이 미토콘드리아 막을 그대로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과할 수 없다 보니까 우리는 미토콘드리아 막에 존재하는 누구의 도움을 받죠? 카르니틴이라고 하는 아이의 도움을 카르니틴은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야죠. 카르니틴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카르니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엇이죠? 그대로 우리를 넘겨주지 않죠. 미토콘드리아를 통과시켜주지 않죠. 쉽게 말씀드리면 통행료를 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산은 어떻게 해야 되죠? 활성화하는 노력을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실코에이, 활성화된 지방산이 되는 거고, 그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두 당량만큼의 ATP를 쓴다고 앞으로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지방산도 노력을 해야죠. 노력한 모습을 보여주면 카르니틴이 어떻게 하죠? 통과시켜줍니다. 바로 카르니틴이라는 단백질이 수문장의 역할을 하고 미토콘드리아 막을 긴 사슬 지방산이 활성화된 걸 확인하고 노력한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통과시켜줍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막을 통과한 활성화된 지방산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하죠? 분해 과정을 일으키죠. 분해 과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을 만들려고? 아세틸코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아시는 뭐죠? 지방산의 베타산화죠. 지방산의 베타산화를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해야 됩니다. 그 베타산화를 할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네 가지 단계를 거친다 이거죠. 네 가지 단계를 거칠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첫 번째 무엇을 한다? 불을 지른다 이거죠. 자르려면 불을 질러야 자르죠. 긴 나무를 자르려면 톱으로 자르거나 아니면 여러분 불을 지르면 뚝뚝 끊어지죠. 그래서 첫 번째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지를 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초기에 불이 붙기 때문에 불의 화력이 약하죠. 그래서 첫 번째 불을 질렀으니까 열이 나오죠. 그 열을 우리는 무엇으로 받아들이죠? FADH2로 만들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불이 붙었으니까 끄죠. 끄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수화라고 부르죠. 불이 붙었으니까 꺼요. 끈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또 불을 붙이죠. 두 번째 불을 붙일 때는 첫 번째 불 붙이면서 배웠기 때문에 불이 더 세게 잘 타죠. 이 두 번째 세게 잘 타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무엇이 만들어지게 되죠? NADH가 세 번째 단계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두 번째까지 불을 질렀으니까 네 번째 단계에서는 싹둑 자르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면 다행이고 못 알아들었으면 앞으로 남은 2022년 1년간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에 숨은 데서 시험을 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이 보게 되면 5탄당 인산 경로가 나와 있어요. 5탄당 인산 경로 같은 것도 우리나라 체계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 자료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5탄당 인산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5탄당 인산 경로는 산화적 경로가 있다. 그 다음에 비산화적 경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 이 5탄당 인산 경로는 제 수업 들은 분이 만약에 이번에 틀렸다면 그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보게 되면 시작 물질이 무엇입니까? 포도당 유긴산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포도당 유긴산이라는 것이 나와 있고 이것이 바로 속도 조절 단계죠. 이 속도 조절 단계도 물어볼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거는 안 물어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NADPH가 만들어지게 되고 3단계에서 또 NADPH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NADPH가 포도당 하나가 들어가서 2개 NADPH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물질이 뭐라고요? 리블로스 오인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블로스 오인산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출제자는 뭐라고 써있습니까? 학생들이 리블로스 오인산이라고 쓸까봐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핵산의 구성물질이라고 문제에서 뒤에다가 토를 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보스 오인산이라고 그죠?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리블로스 오인산입니다. 그래도 마음이 넓은 사람은 어쨌든 리보스도 점수를 뭐 주겠죠. 어쨌든 보게 되면 원래대로 하면 주면 안 됩니다. 리블로스 오인산이죠. 그래서 리블로스 오인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세부적인 과정을 다 설명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제가 자료를 다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 수업할 때는 자료를 다 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잘 보여요. 근데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그렇지만 아까 제가 자료를 다 제공한다고 그랬죠? 자료를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반응을 보게 되면 포도당 유긴산에서 리블로스 오인산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반응의 시작 물질, 생성 물질을 다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비산화적 경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산화적 경로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블로스 오인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블로스 오인산을 가지고 우리는 다양한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포도당 유긴산이 3개가 들어가요. 포도당 유긴산이 3개가 들어가고
리블로스 오인산, 그다음에 끄시를로스 오인산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냥 뭐 조금만 시간을 쓸게요. 포도당 유긴산이 3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게 되면 아까 경도를 보니까 포도당 유긴산이 하나가 들어갔을 때 NADPH가 2개가 만들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5탄당 인산 경로를 처음에 하나의 세트로 진행하게 되면 NADPH가 6개가 만들어지는 이유예요. 학생들이 이거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죠? 6개가 어디서 나왔냐? 포도당 유긴산이 하나가 들어가면 뭐라고요? NADPH가 만들어지는 경로가 1단계하고 3단계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2개 NADPH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포도당 유긴산이 3개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 5탄당 인산 경로를 제대로 수행해서 만들어지려면 리블로스 5인산이 하나가 만들어져야 되고 끄시를로스 5인산이 2개가 만들어져야 돼요. 끄시를로스 5인산이. 그래야 이 반응이 완료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당 유긴산이 그래서 3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자세히 설명할 수 없어서 미안하긴 한데요. 어쨌든 리블로스 5인산이 지금 있습니다. 이 리블로스 5인산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엇이 되는 거죠? 리보스 5인산이 되고 이 리보스 5인산이 끄시를로스 5인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화해야 된다면 2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서로 섞어요. 5대5로 섞은 거죠. 탄소 5개, 탄소 5개가 섞어서 밀가루 반죽한 다음에 뭐라고요? 7대3으로 나눠요. 7대3으로 나눠서 여러분이 보시면 세도헵툴로즈가 나오는 거예요. 7이. 그 다음에 글리세알데하이드 3인산이 또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대3이 나와요. 7대3이 됐는데 이것을 다시 또 반죽을 해요. 7대3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다시 반죽을 해서 6대4가 돼요. 그래서 보면 에리트로즈 4인산이 나와요. 에리트로즈는 탄소가 4개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대4니까 과당 유긴산이 나오게 돼요. 과당 유긴산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과당 유긴산이 나오게 되는 것을 가지고 지금 보시면 에리트로즈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단계가 되고 이 에리트로즈라고 하는 것이 또 끄시를로스 5인산과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4와 5가 반응하니까 9죠? 그래서 6대3이 돼요. 그래서 과당 유긴산, 글리세알데하이드 3인산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다 설명을 하지만 과당 유긴산이 2개가 만들어지고 글리세알데하이드 3인산이 하나가 만들어져서 얘네들이 다시 해당 경로로 다시 들어가요. 이게 5탄당 인산 경로의 매력이에요. 이게 5탄당 인산 경로의 매력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알아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반응의 최종적인 물질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너무 빨리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실제 수업할 때는 자세히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그거 쉽게 알 수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리보스 5인산이 하나가 만들어지고 끄시를로스 5인산이 2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시작 물질이 뭐라고요? 포도당 유긴산 3개라고요. 그러면 과당 유긴산이 2개가 만들어지게 되고 글리세알데하이드 3인산이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6개의 NADPH가 만들어져요. 이것이 5탄당 인산 경로의 핵심이고 거기서 만들어진 NADPH 가지고 우리는 지방산 합성 등에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반응이 매력적인 이유는 뭐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해당으로 들어가요. 과당 유긴산과 글리세알데하이드 3인산은 다 해당 경로의 중간 물질이다. 이것이 바로 5탄당 인산 경로의 중요성 2번째다. NADPH 생성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요성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앞으로 요번에는 안 나왔지만 어떤 특정한 효소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이 5탄당 인산 경로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효소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분과 수업을 이제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글리세롤 3인산 왕복 장치까지 나왔어요. 왜냐하면 NADH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말산 셔틀을 하려고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드리려고 준비했는데요. 너무 이러면 오늘 수업이 이 내용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냥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강의 일정이 그렇게 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그 금년에 찍은 기출 풀이 이런 것들을 좀 잘 좀 미리 보면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기출 문제라도 4년 정도 지난 거는 유예 기간이 풀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4년 정도 지난 기출 문제는 얼마든지 시험 문제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기출 문제 설명 같은 거를 조금 더 열심히 좀 미리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2022년에도 기출 촬영은 하지만
금년에 찍은 기출 내용이 너무 정성을 들인 거라 여러분들이 쪼끔 시간이 될 때 좀 봐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영양교사가 될 때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죠? 강의하고 하는 것들이 뭔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듣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물론 여러분들을 전 지금 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봤을 테니까요. 예. 어쨌든 오늘 좋은 시간이 됐기를 바라고요. 12월 달도 여러분 건강하게 아주 잘 지내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